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내일 수능입니다. 수능 한파는 없지만요. 비 예보가 있으니까요. 우산 꼭 챙기시고요. 지역에 따라서 천둥, 번개도 친다고 하니까 놀라지 않을 단단한 마음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너만 믿는다? 재수는 없다? 이런 말은 절대 금기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런 말이 자신감을 준다고 합니다. 수능 등급보다 중요한 건 그냥 너. 네, 11월 15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50만 수험생을 응원하면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는요.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군지 영상을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에서 협박 비슷하게 받으셨는데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니,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나요? 예,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심경은 어떻습니까? 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그 혐의를 받는 이선균 씨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그래서 정밀 감식을 했어요.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했는데 뭘 보냈냐? 이선균 씨의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선균 씨의 다리털을 이 국과수로 보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국과수에서 경찰에 감정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감정 불가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감정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인데요. 말은 즉슨 이 마약류를 검출하기 위한 이 채무의 중량이 부족하다. 중량 미달을 이유로 이제 감정 불가라는 통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아니 살다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마약 정밀 검사가 양성이면 양성, 음성이면 음성이지. 그 중량 미달이라는 해괴망측한 표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온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굉장히 화제의 사건이었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여기에 투입된 경찰분들도 그 마약 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네.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다리털을 채취할 때도 당연히 충분한 양을 채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그런데 지금 중량 미달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중량 미달이라고 하면 업무를 너무 미숙하게 했다. 너무 조금 뽑았다, 다리털을. 네. 그 얘기잖아요. 네.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 네. 한마디로 아직까지 양성이라는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경찰이. 네. 수사가 시작된 지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경찰은 이 증거를 채취할 마지막 기회가 지금 다리털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리털을 검사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황당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다리털을 적게 뽑았어. 다리털 좀 충분히 뽑지 그랬어. 라는 거예요. 다리털 중량 미달로 이거를 정밀 검사하기가 분석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과거 여러분 보세요. 박유천 씨 사례 아세요? 그 박유천 씨 사례도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 다리털 채모의 정밀 감식 결과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김묘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박유천 씨도 당시에 모발과 소변 검사,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마약 성분이 검출된 곳이 바로 다리털이었었거든요. 아하.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도 집중이 됐었고 그때 다리털 정밀 검사에서 검출이 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집중을 받았고 사실상 경찰 입장에서는 다리털이 마지막 남은 물증 확보의 어떤 기회로 여겨졌었죠. 네. 때문에 이번에 음성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차라리 낫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경찰의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건 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코미디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슨 이거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야,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찰이 채모를 채취해서 국과수로 넘겼는데 국과수 답이 중량 미달이야. 검사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다는 거.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경찰은 채모를, 즉 다리털을 추가로 채취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한다는데, 만약에 이 이선균 씨 측에서 응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아마 그렇다고 하면 또 신체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하겠죠. 근데 사실 좀 경찰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만약에 추가로 다리털을 받아서 국가수를 보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번에는 나오지 않아 버리면,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아 버리면,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뭐 뚜렷한 물증도 없이 지금 어쨌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성균 씨나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지드래곤 역시 네. 뭐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아하. 이성균 씨에게도 가만 들어보면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유흥업소 직원이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고 해서 줬는데 나중에 그걸 마약 먹은 거라고 해서 협박을 해서 돈을 줬다. 이게 지금 이성균 씨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일단 그것도 없이 수사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고, 네. 하지만 물론 이 검사 결과에만 수사가 이것만 가지고 수사 유무가 결정되는 것, 혐의가 유무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지금 뭐 이성균 씨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이나 그리고 또 관련자들, 뭐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사람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이런 걸 포함해서 합쳐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뭐 머리카락, 손톱, 무슨 뭐 다리털 이런 곳에서 아무 성분도 나오지 않았는데 마약 혐의로 처벌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건은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어머나? 쉽게 말해서 불에 안 치기도 전에, 밥을 불에 안 치기도 전에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져 버린,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번에 채모를 충분히 국과수에 보냈으면 뭐 양성이 나온다, 음성이 나온다, 뭐 혐의가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저희가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경찰이 부주의했다 한 거 그건 확실하잖아요. 지금 경찰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찰도 부담 100배일 것 같은데, 현재 전현 평론가님,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구속된 그 유흥업소 실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예, 이 실장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기소가 된 건데요. 아하.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성에 대해서 쫙 수사기관에서 봤더니 이미 전과 6범, 그것도 마약 투약의 혐의가 이미 예전에 적용돼서 재판을 받은 경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 마약 관련해서 간이 검사를 받았는데 네. 이미 상당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제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이 여러 차례 마약이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두 번째로는 본인이 아는 의사로부터 이선균 지드래곤에게 전달한 혐의, 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성균 씨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20대인 이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인을 많이 할까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강남에 있는 굉장히 고소득층 대상의 회원제 유흥업소가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일하면서 연예인들과 또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지금 가수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 하니까 네. 그 사람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는 이 화면 보세요. 이 화면, 조금 전에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조금 전까지 저희가 이선균 씨 얘기를 했잖아요. 이선균 씨 관련 새로운 소식 들어왔잖아요.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오른쪽 G 드래곤 씨 관련해서 등장한 이름이 있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바로 배우 김민준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허. 그 지드래곤의 누나가 패션 사업가이자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유명한 권다미 씨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권다미 씨와 결혼한 사람이 배우 김민준 씨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김민준 씨가 매형인 거죠. 매형이 그래서 되네요, 네. 처남인 지드래곤을 응원하는 SNS 메시지를 또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 이 내용을 보면 네. 지드래곤, 가디언
가디언스 오브 데이지라고 사진이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지드래곤이 설립한 패션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로고 그리고 상징인 데이지 요거를 활용해서 팬들이 제작한 거예요. 필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많이 뿌려서 캠페인성으로 한번 우리 지드래곤을 응원하고 싶다, 공개 지지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건데 요거를 김민준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야기에 앞서서 나왔던 권다미 씨, 그러니까 지드래곤의 친누나 역시도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번 지드래곤을 응원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분노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SNS에 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진짜 참다 어지간히 해라 아주 소설을 쓰네라는 글을 올렸고 여기서 좀 더 의미심장한 거는 여기에 깔린 배경음악입니다. 지드래곤의 노래인 가십맨을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삽입을 했거든요. 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네. 웬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닌데 내 소문은 무성해. 수많은 눈들이 너무 무섭네. 라는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이해는 돼요. 지드래곤 씨뿐만 아니라 지드래곤 씨 가족들의 어떤 걱정 또는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분노 뭐 그런 거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서 아직은 단언하지 말고 차분하게. 왜냐하면 수사 결과 경찰이 만약에 잘못하게 했다면 잘못한 거 결론이 나야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떳떳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서로 모든 네티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언하지 말고요. 예단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청조는 구속이 됐죠. 그런데 남현희 씨의 분노는 지금 사그라들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부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처럼 통화도 제 걸로도 많이 하고요. 누군가 저한테 전 줄 알고 메시지를 보내면 저인 것처럼 답변을 하는 것들도 많아요. 밤마다 제 휴대폰을 계속 감시했었어요. 그러니까 관리도 하고 감시도 하는 것 같았는데 제 휴대폰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도 의심이 되니까 왜 자꾸 내 핸드폰을 보냐라고 하면 제 전 남편이랑 제가 계속 소통할까 봐 그런다고. 아니, 남현희 씨가 전 남편과 소통할까 봐 휴대폰을 들여다봤다지만 그 자체도 이건 부도덕한 짓이잖아요. 같은 결혼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김효선 기자님.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건데 보니까 속내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머? 남현희 씨가 지금 어떤 그 캡처 화면을 좀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남현희 씨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했을 때 재벌 3세 전청조와 결혼한다라는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정말 나가자마자 삽시간에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허. 뭐 전청조의 과거, 뭐 여자다 남자다 이런 썰들이 굉장히 난무했을 때 당연히 남현희 씨 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현희 씨의 SNS로 이렇게 DM을 보내요. 일단 뭐 구치소나 무슨 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모르니까 서류를 꼭 확인하기를 바래요 언니. 뭐 이렇게 정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그렇게 DM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남현희 씨가 대답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2번 대답한 게 보이죠? 그런데 네. 이게 실은 남현희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남현희 씨의 주장이에요. 아, 그게 조금 전에 인터뷰 주장이었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른 지금 어떤 화면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팬으로부터 답장한 자신은 내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전청조가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답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세요. 남현희 씨를 아끼시는 팬분이 걱정이 되니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전청조는 사람 여자예요. 막 등등등 알고 있는 사실 다 알려주면서 정말 걱정돼요. 남현희 씨, 남현희님 이렇게 하니까 답장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걱정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저 때만 해도 받으신 분들은 아, 남현희 씨가 이제 알게 됐구나 하셨을 텐데 저 당시에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린 사람이 하재근 평론가님 남현희 씨 본인이 아니라 전청조였다고요, 진짜? 그러니까 전청조가 남현희 씨의 휴대폰을 사용해서 마치 자기가 남현희 씨인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건데 그 팬들한테 보낸 것뿐만이 아니라 네. 남현희 씨의 조카한테도
전총조가 이른바가 DM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론 매체에서 남현희 씨 계정에서 남현희 씨 명의로 남현희 씨 조카한테 아주 폭력적인 메시지가 갔다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게 있었거든요. 어허. 근데 그게 이제 조카를 아주 겁박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네. 바로 저 메시지가 지금 남현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보낸 게 아니다. 전총조가 내 이 아이디로 들어와서 마치 나인 것처럼 내 계정을 도용해서 조카한테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팬들한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팬들한테 전청조라는 사람이 보냈다는 것은 팬분들과 그 전청조가 대신 보냈다면 전청조가 그 사람들끼리 한 행동이니까 모르겠죠. 근데 남현희 씨의 조카라는 사람한테도 이 전청조가 남현희 씨 행세를 하면서 보냈다면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남현희 씨 조카분을 통해서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제 조카가 어떤 메시지를 받는지 모르거든요. 아하. 조카가 말해주지 않으면 제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조카가 지금 야단 맞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현희 씨한테 뭐 미주알 고주알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도 못했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네. 있는데 남현희 씨는 뭐 조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남현희 씨의 친척한테도 이 전총조가 사기를 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그것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나중에 사건 터지고 알았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친척들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소통을 하지는 않았다고 남현희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부분은 백성 변호사님이 혹시 죄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현희 씨가 뭐 패턴이나 비밀번호 같은 걸 걸어놨는데 그거를 우연히 이렇게 보고 알게 돼서 그걸 열고했다면 죄가 될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일단 남현희 씨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일단 쓰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밤에 뭐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전 남편이랑 소통할까 봐 그런다. 그렇다면 뭐 패턴 같은 걸 이미 공유를 하고 있었거나 아하. 알고 있었다면 그것만 가지고 본인 행세를 하는 걸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아까 조카한테 보냈다는 메시지가 지금 남현희 씨의 주장처럼 본인이 아니라 전총조가 한 것이라면 이 내용 자체가 협박이 될 수는 있죠. 그냥 단순 욕설이 아니라 보면은 뭐 아까 보니까 무슨 너 내일부터 경호원들 학교에 보내 작업 칠 거다. 네. 평택 바닥에서 너랑 내 주변 사람 숨도 못 쉬게 해주겠다. 이거는 상대방을 충분히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남현희 씨가 아니라 전총조가 한 거라면 전총조가 한 협박이 될 수는 있겠죠. 아하. 근데 그것 말고 네. 다른 사람이 행세한 것만 가지고는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청조는 이미 구속이 됐고 이제 재판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전청조는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들려. 어떻게 빨리 풀려났지?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특별 사면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2020년 경이었죠. 그때도 피해자 10명에게 비슷한 수법입니다. 뭐 재벌 3세라고 속이거나 뭐 임신이나 혼인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이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인데요. 피해 금액은 3억 원에 이르렀고 징역 2년 3개월이 나왔던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이제 사회 다시 복귀했는지를 살펴보니 네. 지난해 이제 정부에서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죄라든가 뭐 주요 경제인이나 뭐 특별 배려 수용자들에게 1,693명에 이르는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특사 명단에 이 전 씨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특별 사면으로 나와서 결국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돌아다닌 겁니다. 아니 특사가 어떤 사람한테는 갱생의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손정혜 변호사님 결국은 특별 사면 때문에 저 전총조가 활개를 치고 다니게 만든 꼴이 되네요, 진짜. 지금 피해자가 최소 20명으로 늘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또 법치주의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생계형 범죄라는 거는 정말 배고파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소위 장발정 범죄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전청조가 사면 대상으로 올라갔는지는 의아합니다. 그 경위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에 자신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중간에 그것이 탕감이 되니 나와서 죄의식 없이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해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굉장히 가혹한 피해를 야기한 사건입니다. 근데요, 전현평론가님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자, 남현희 씨도 물론 지금 자신도 피해자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제 따져볼 일이고, 남현희 씨 자체로 보면 펜싱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펜싱 학원을 운영 못할 텐데 그 학원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예전에 간판에 남현희 씨 이름을 딱 넣어서, 남현희 씨가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 아카데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왼쪽 사진이 그렇죠. 화면에서 아주 크게 남현희 씨 이름이 강조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네요. 최근에 간판에서 이 남현희라는 이름은 아예 사라졌고, 어머나. 또 잘 보시면 저렇게 외관상 다 검은 장막을 드리워서 유리문 안으로 전혀 들어보이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외형만 이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운영자가 바뀌었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네. 다만 뉴스파이터 제작진에서 이곳에 전화를 해봤어요. 네. 자동외 음성돼서 어디입니다라는 데에는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 아카데미입니다라고 응대가 나왔지만, 네. 별도로 직원이 전화를 받거나 상담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저 부분은 뭔가 지금 제대로 남현희 씨 본인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은 확실해 보여. 다만 중요한 건요, 저 학원 이미 수강 등록하고 학원비를 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 피해 보전도 분명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 수사와 사기건과는 별개로 남현희 씨가 오롯이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요, 영상 하나가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데요. 김묘성 기자님, 어떤 영상일까요? 네, 얼마 전에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중학생들과 성인 남성이 시비가 붙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시비이지, 영상을 확인해 보면요, 좀 일방적인 폭행으로도 보일 법한 그런 장면입니다. 아하. 그때 촬영한 영상이 있거든요. 확보를 했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네네. 네, 달리는 지하철 안입니다. 네. 그런데 다짜고짜 한 남성이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 명을 향해서 발길질을 가합니다. 앉아있는 학생에게 지금 다리를 들어서 발로 찬 거예요. 어머.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위쪽 보시면 양손으로 지하철 손잡이를 잡았죠. 그리고는 그 힘을 지지해서 날아차게 하듯이 어머나. 다시 한번 중학생들을 또 어머나, 때립니다. 어머나. 놀란 주변의 시민들 그리고 일행인 학생들이 제지를 해보지만 멈추지 않아요. 끈질기게 피해 학생에게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지하철 손잡이들이 달리는 그 가로에 된 쇠봉을 잡고 날았다면 체중까지 다 실어서 중학생에게 발길질 한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9일 밤 11시 40분 정도였는데요.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지하철에 사람도 많이 없을 시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남성이 발로 한번 차고 위에 지지대로 체중을 온전히 실어서 중학생을 공격을 한 건데요. 이 네. 중학생 같은 경우 지금 뇌출혈 의심 소견이 있고 전치 이주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시비가 있었느냐? 이 시비가 일단 피해 중학생과 그 친구들의 얘기에 따르면 시비가 아니라 거의 일방적인 폭행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 학생들은 밤늦게 저 지하철을 탄 이유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다 같이 이제 늦게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과정인데, 네. 이제 딱 보니까 어떤 남성이 좀 술에 많이 취해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괜히 눈 마주치고 그러면 또 시비 걸 수 있고 하니까 네. 자기들끼리 조용히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 친구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는데, 네. 다음 역에서 이 남성에게 같이 내리자라고 했더니 같이 가서 조사를 받자 했더니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지하철을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상황은 지금 피해 학생의 친구가 촬영한 영상에 전부 다 찍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손정혜 변호사님, 저 당시에 피해를 당한 학생과 그 주변 친구들의 이 진술 주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저 물론 행동은 나쁘지만 저 가해자로 보이는 남성의 얘기도 이제 일단은 중요한데 그 남성의 진술을 확보를 못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하. 처음에는 지하철에서 이제 주변 피해 학생들이 같이 내려서 경찰 조사 받으러 가자고 했는데 이 남성이 지하철 타고 도주했던 거예요. 네. 일단 이 남성이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고 경찰에서는 CCTV를 추적해서 이 남성을 특정을 했습니다. 일단 신원이 특정이 돼서 출석 통보가 갔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자진 출석해서 이유를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왜 때렸느냐?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사실 좀 애매모호하죠. 어떤 이유였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폭행 혐의는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폭행죄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하고요. 범행 경위라든가 또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목격자를 조사하거나 피해 학생들 진술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원인 제공 본인이 했잖아요. 술을 먹었으면 얌전히 지하철 타고 가지 거기서 어떤 행동했길래 관심 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혹시라도 쳐다봤다고 그게 시비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저게 뭡니까? 아예 봉을 잡고 날아차기를 해요? 그러고 하시면 아이는 지금 뇌출혈 의심 진단, 뇌출혈 의심 수견 지금 받았어요. 지금 아이에게 우리의 미래는 아이에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반드시 경찰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주길 바라며 책임 소재를.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한 사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현 평론가님. 예, 이번에 서울 강서구에서 대낮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찰들을 얼어붙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해가 있는 오후입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여성 지구대로 헐레벌떡 들어오죠. 잘 보시면 목에 무언가를 들이대고서 급하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보자마자 지금 경찰들 깜짝 놀랐어요. 다 일어나네, 다 일어났어. 네. 모두 얼어붙었죠. 네. 자, 경찰들이 여성을 향해서 조심조심 말을 걸지만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은 도대체 무슨 일로 지구대에 이렇게 급히 들어왔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 CCTV상에 찍힌 여성분의 차림새로만 보면 그냥 평범한 여성 같아 보이는데 물론 이제 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손 뭐 가려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렇게 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모습이 깜짝 화들짝 놀랄 모습이었을까요? 경찰들이 왜 그랬을까요? 전현 평론가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머나?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성의 손에 들려있는 거 다름 아닌 흉기입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 흉기를 본인 목에 들이대고 들어오니까 어머. 지금 이 여성이 흥분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경찰들도 긴장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자, 방검 복장을 한 경찰이 여성을 진정시키러 말을 걸고 대화를 거는데 네. 여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달려들어서 흉기를 뺏고 순식간에 제압을 했습니다. 자, 한낮 지구대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그나마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 여성은 검거되었습니다. 경찰분들이 빠른 대처,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양쪽에서 시선 분산도 하면서 재빨리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은 9월 25일경에 있었던 사안이고요. 강서구 까치산 지구대에서 있었던 아하, 일인데 네. 이 여성이 흉기를 자기 목에 들고 있잖아요. 어머, 세상에. 이 흉기 가지고 경찰관들 향해서 휘두르는 것도 문제지만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자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긴박한 상황이었고요. 세상에. 계속 말로 설득을 하는데 이 여성이 흉기를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어머나.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한데 다만 여성이 방심한 틈이 있었어요. 그때를 노려서 빠르게 다가가서 흉기를 빼앗았고요. 또 손에 수갑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네. 이 흉기는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해서 지구대까지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고 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진짜 경찰분들은 발빠르게 잘 대처를 해 주셨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대체 저 여성은 왜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한 거예요? 당시에 저 여성이 업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저 여성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유, 아니 아무리 술 취했다고 이런 정말로 정신 나간 행동이잖아요. 저게 지금 자신도 다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40대 여성은 업주랑 어떤 갈등이 있어서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런 행동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해결은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행동을 하면. 네. 술에 취해서 일단 경찰서에 들어와서 경찰들 일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이걸 가지고 사실 공무집행방해로 보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
관공서에서 술 먹고 소란을 피우는 거, 관공서 주치소란죄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입건이 된 거고요. 네. 이제 벌금 같은 거 선고받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요, 경찰분들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대처를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그냥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자, 오직 이 무대를 위해서 대박 사건 사돈의 8촌까지 다 모였다. 다 모였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리듬에 가슴이 뛰잖아. 따라올라 지금 내 심장이 지루했던 하루 벗어 던져버리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흥얼채이고 올라타봐 여기 리듬이란 마법의 세뇨리타 깜짝 놀랄 밤을 선물해줄게. 너를 맡겨 그냥 미쳐 지친 가슴에 불을 당겨 함께 춤을 춰 Cause tonight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잖아. 달려볼까 오늘 저 끝까지. 와, 대박 사건. 아니, 손태진 씨 좀 얄미워요. 김묘성 기자님 손태진 씨 못하는 게 뭐야? 이제 춤까지 잘 춰요, 이제 춤까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 손태진 씨 팬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을 테니까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 굉장히 조심스럽는데 왜 이거 있잖아요. 와,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이 표현 아시죠? 네. 아, 물론 지금 굉장히 원래는 손뚝딱이라고 불릴 정도로 왜 춤에 재능이 없다. 막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한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안무가 있는데 어허. 굉장히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방금 웨이브도 잘했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진짜로 손태진 씨 춤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 최근에 많이 들려요, 진짜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여성이 누구냐 굉장히 아하. 또 궁금해했었거든요. 맞아요. 아까 전에 사돈의 8촌이 다 모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저 여성이 궁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 보니까 저곳에 함께했던 동료들도 저 여성이 누구지? 빨리 저렇게 궁금해, 진짜.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손태진의 친척일 리가 없어. 뭐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네. 두 사람의 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됐는데 힌트가 주어진 게 있습니다. 이분은요 바로 손태진 씨의 누구의 손녀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손태진 씨 주로 이제 뭐 이모 할머님 심수봉 씨 나오고 해서 뭐 아버님 나오고 했는데 보세요. 이게 이게 이모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 누구일지 직접 무슨 관계일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손태진 네모 딸이다. 나는 손태진의 숨겨둔 딸이다. 숨겨둔 딸이다. 진성 씨 뭐예요? 손샤인 찐팬의 딸이다. 찐팬의 딸이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나는 손태진 엄마 사촌의 딸의 딸이다. 야, 이거 잡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심수봉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쪽이고요. 예. 제 아버지의 어머니의 예. 막내 동생 시은이는 제 어머니의 네. 좀 더 쉽게 이모의 오, 이모의. 손녀. 저를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삼촌. 아니 결론은 삼촌인데 아니 전현병 의원님 솔직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일단 제가 손태진 씨 팬이라는 건 여러 번 밝혔는데 손태진 씨의 숨겨진 딸이 아니라는 것에 제가 안도 한숨 느꼈고 쉽게 말하면 손태진 씨 어머님의 이모의 손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실 심수봉 씨도 왜 가족이잖아요. 네네네. 심수봉 씨는 아버지 쪽, 아하. 손태진 씨 아버지의 이모, 또 어머니 쪽으로도 이렇게 젊은 조카뻘인 걸그룹 멤버가 있는데요. 저 여성이 사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요? 이 걸그룹 빌리의 멤버 희윤인데 어허. 이 걸그룹이 추는 동영상 이게 유튜브 조회에서 3천만 뷰로 이미 기록을 대박 했거든요. 사건.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네. 이 조카뻘인 희윤이 뭐라 그랬냐면은 태진이 삼촌 뚝딱이라 들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돌 춤 잘 추네요 잘 추네, 하고 진짜, 네. 삼촌에게 저렇게 칭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유전자라는 게 있나 봐요,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아니 가족들이 왜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예능감이 다 대폭발이에요, 지금. 네, 복받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네. 손태진 씨 같은 경우에도 7천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안에 가수가 3명이 있는 거고. 진짜네요. 네. 그리고 뭐 복받은 유전자들 많죠. 한국 최초의 걸그룹이며 한국 최초의 한류 스타인 김시스터즈가 네.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 씨의 네. 딸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허. 그리고 전영록 씨도 또 백설이 씨 아들이고 어. 그러니까 복받은 예체능계 유전자들이 있는데 네. 손태진 씨도 바로 이 신송 씨를 통해서 네. 그러한 유전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대단해요. 어쨌든 사돈의 팔촌까지 모여서 저렇게 화려한 무대를 또 보여줬는데 사돈의 팔촌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진짜 이분들이요. 이분들 정말 보시면 이 조합이 어떻게 성사되지 하실 거예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치마와 철남매고 새벽예술 맞으시며 이건 찐이다. 한평생 무진간한 참아내신 어머니 자나깨나 자식 위에 신령님전 빌거미로 한처럼 상녀처럼 산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사랑깨나 자식 위에 신령님 전 빌고 빌며 학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 이제는 눈물 말고 그 무엇을 바치리까 아니 시청자분들 일단 눈이 휘둥그레지셨을 거예요. 저분이 백성원 변호사님 전원일기 일용이 박은수 씨잖아요. 네, 박은수 씨, 네. 전원일기 일용이. 네. 근데 박민수, 박은수 형제인가? 어허? 형제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 차가 좀 많아 보이는 것 혹시 같고. 박민수 씨가 늦둥이 형제인가 보네. 너무 아버님이 너무 연세가 많아지는 네.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 이게 사돈의 팔촌까지 다 나오는 거니까 네. 확인해 보니까 박민수 아버지의 절친의 친구라고 합니다. 아유, 대박 사건. 복잡하네요. 근데 지금 박은수 씨 얘기로는 지금 박민수 씨 아버님도 알기는 안다. 네. 알기는 아는데 민수 아버지하고 친한데 오늘 민수군은 오늘 처음 봤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기억을 좀 되돌려 보시면 박민수 씨가 저번에 한문철 변호사하고 듀엣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머 그래요? 한문철 변호사하고 듀엣한 적이 있었는데 오.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아하. 그랬더니 아버님이랑 아주 친분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오. 근데 박민수 씨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십니다. 아 맞아 기억나요. 네. 현직 경찰이고 현직 경찰이니까 한문철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전 변호사니까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박은수 씨까지 아는 걸 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황금인맥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박은수 씨 무대를 보고 김민수 씨가 그랬대요. 아이고 일용아 너무 잘한다. 너무 최고였어. 잘한다. 네, 하셨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박은수 씨가 사실 배우인데 진짜 김효성님 최근에는 이 드라마에서나 뭔가 이런 거 참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용이를 연기하면서 정말 승승장구하던 배우였는데 사실 한동안 고생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아하. 보니까 술집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고소에도 아이고, 휘말리고 했었어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전원일기에서 벌었던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겠지만 네. 그때 벌었던 돈 8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전 재산이 다 날아가서 세상에. 오죽하면 20년간 칩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머나.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어쩐지. 그 와중에 건강까지도 문제가 있었대요. 어쩐지 안 보인다 해서 한동안 안 보였어요 네. 진짜. 당뇨에 걸려서서 심장에 스텐스를 2개나 박았던 어머나, 어머나. 그런 일도 겪었고 이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야
이렇게 다시 무대에 서서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너무 감사한데 20년간 긴 터널 속을 지내온 그 삶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최근에 깜짝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사료하고 두유하고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 이쁜 돼지들이 좋아하고 막 먹는 거 보면 이러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많이 드세요. 제가 연기하던 사람이 연기 안 오고 그야말로 반성하고 싶다는 사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야말로 자업자득이구나. 내가 행한 일을 내가 겪는구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고 잘 못해주니까 제일 마음에 발 걸리고 눈에 밟히고.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저 돼지에게 이제 사료를 주는 모습, 뭐 예전 같으면 드라마 속에서나 박은수 씨가 하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모습이지만 이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고, 그런데 그런 20년 터널을 지나와서 조금 전에 보셨죠. 깜짝 무대, 노래 무대로 우리에게 또 다시 돌아왔어요, 진짜. 예, 박은수 씨가 숨겨진 노래 실력을 이제 네. 선보인 건데, 박은수 씨가 노래를 완전히 뭐 프로 가수처럼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만약에 프로듀싱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때부터 많이 지도를 받았다면 또 다른 쪽으로도 만약에 앨범도 낼 수도 있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박은수 씨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조용필 씨하고 친했었다. 그래서 조용필 씨가 술집을 했었는데 그때 조용필 씨가 이제 박은수 씨가 가면은 손님이 없어 띄임할 때 형이 대신 노래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박은수 씨가 그 업소에서 대신 노래도 하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박은수 씨한테 가수 제의도 들어왔었는데 네. 다 거절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은수 씨 정말 저희들에게 지금 다시 활기찬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무대, 앞으로의 활동도 또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누구의 사돈의 팔촌까지 만나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벽 끝에서 난 내려다봤어. 희망 없이 얼어붙은 내 심장. 난 당신 뒤에서 걱정만 했었죠. 온통 먹구름 속에 있던 당신. 너 없이 어떻게 견뎠을까. 그런 생각 마요. 이제 다 잊고 새로운 출발. 밤에 접현 악몽의 끝. 이제 아픔을 지워. 함께라면 겁날 게 하나 없어. 저 붉은 태양 우릴 비춰주네. 사랑할 수 진짜 박수는 나오는데 손정혜 배우님 지금 시청자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뭐야 둘이 뭔데 지금 손잡고 마지막에 왜 껴안고 그래 뭐야 둘이 뭐야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굉장히 화려한 뮤지컬 한 편을 본 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실제로 레베카 뮤지컬에 둘이 출연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아요. 일단 출연은 같이 하는데 왜 손잡고 껴안아? 왜 그래요? 근데 극 중의 역할이 이 이지혜 씨가 에녹의 두 번째 아내예요.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는 사이이고 절절하게 서로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담아서 저기 밤의 저편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 뮤지컬 보시면 둘이 사랑이 굉장히 애틋하거든요. 그걸 두 사람이 저렇게 조화롭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같이 뮤지컬 한다 해도 지금 시청자분들, 팬분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막 콧구멍에 막 바람 나고 그럴 것 같아요. 전현 평론가님, 세상에 사진 방송 아닙니까 지금? 대박 사건이죠. 저 두 분을 딱 보니까 와 진짜 연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호흡이 너무 잘 맞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불타는 장미단 멤버들도 어쩐지 뮤지컬만 하고 나면 애녹 형님이 기분이 좋아라고 놀리기도 하고 아니 극중 부부가 아니라 실제로 혹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짓궂은 농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애녹 씨가 애간장 녹이는 애녹이라고 할 정도로 네. 인기가 많으신데 특히 김용임 씨가 애녹 팬이잖아요. 네. 사실 뮤지컬 안에서 두 사람이 이제 부부다 보니까 키스신이 있는데 아하. 김용임 씨가 나 그거 봤어 하면서 또 질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저런 걸 보니까 역시 이 배우란 이 직업은 이 호흡을, 즉 케미를 잘 맞춰야지 혼신의 연기가 되고 이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기분 좋았는데 세상에 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요새 자동차들이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제 오후에 편의점으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사건이 아이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승용차가 단지 편의점에만 돌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네네. 영상을 보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른 저녁에 승용차 한 대가 횡단보도를 이제 가로지면서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세상. 그대로 보행자를 덮친 거예요. 아이고. 보행자를 덮치고 나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돌진해서 세상에. 외부에 있는 냉장고를 또 들이받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사고 충격으로 음료수병이 쏟아져 나오니까 네. 서서히 저 승용차가 또 후진해서 빠져나오는 모습도 어머나. 보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사건 관련, 저 상황 관련해서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로에서 그 차를 한 대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제 돌진을 하면서 저희 건물에 이제 박은 상태, 충돌이 된 상태였죠. 아니 저 상황에서 지금 크고 작은 사고가 몇 개나 지금 일어난 거예요, 전현 평론가님. 예, 지금 3-4개의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성수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저 운전자가 처음엔 어떻게 했죠? 보행자 치고 다른 차량 충돌하고 거기서 안 멈추고 편의점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편의점 입구에 있던 ATM기, 현금 자동 입출금 기기도 부서지고 음료 냉장고, 지금 저거 보시면 뭐 얼음 냉장고 곳곳에 기물이 파손이 됐습니다. 어머나. 사람도 다쳤는데요. 운전자, 보행자 이렇게 2명이 다쳤는데 이 주변을 지나던 60대 여성이 다리에 멍이 드는 등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중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고 천만다행이네요. 가장 궁금한 건 뭐냐? 저 편의점 안에 손님들이 많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천만다행이네요. 다행히 편의점 안에 손님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정도의 그쳤게 그 피해, 인적 피해가 이 정도의 그쳤게 천만다행인데 아니 저 운전자는 지금 저 대체 왜 저렇게 됐답니까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네. 저런 상황이 연출이 되려면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아니면 졸음운전, 아하. 아니면 급발진이죠. No. 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아하. 일단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아이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음주운전죄는 명확한데 아까 이제 그 보행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요. 네. 일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는 충분할 것 같고 네. 다만 지금 저기서 아까 편의점 다 박살났잖아요. 네. 저건 형사적인 범죄는 아닙니다. 일단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할 것이고요. 네. 일단은 도주의사가 있었는지, 도주의사가 또 있었다면 이게 뺑소니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제발 음주운전 4글자 언제쯤 대한민국 땅에서 박멸될까요? 정말 너무 분노가 치밉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끝까지 보시면 그래도 교훈을 조금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허.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입니다. 네. 지금 2차로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뒤로 빠르게 지금 차가 왔다가 어머. 이렇게 뭔가를 부딪히는 모습 어머머머머. 보이죠. 무리하게 치고 오. 끼어들어 오다가 뒷차량은 결국 블랙박스 차량과 부딪히며 사고가 저 이렇게 틈을 파고들어요? 났어요. 그 차가
사고가 났는데 저차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사고를 낸 운전자는 멈추지도 않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아니 정말 깜놀할 장면인 게 저 틈을 파고든 갓길 쪽을 파고드는 것도 너무 놀랍지만 그래놓고 멈추거나 무슨 구호조차 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 내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차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블랙박스가 부착된 이 차량의 주인, 저 차 잡아라 하면서 뒤를 추격하기 아하, 시작했습니다. 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고 후 도주하는 상대방 자동차를 이 블랙박스 차량이 쫓아 나섭니다. 네. 그런데 저 도주하는 차량은 뒤에서 사고 차량이 따라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한참이나 그냥 계속 갑니다. 어허. 이렇게 10분 정도가 흘렀는데요. 네. 이 도주 차량을 따라붙은 사고를 당한 차량, 황당한 어머! 장면 발견합니다. 어허. 사고 내고 도주한 차량은 단독 사고로 저렇게 화단에 박혀서 멈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손정혜 변사님 화장실 급해서 차를 저기 화단에 주차한 건 아닐 것 같고 지금 뭐 어떤 상황이라 저렇게 화단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저 차는 지금? 네, 지난 5일에 화성시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경위로 저렇게 화단을 가로질러서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지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급한 일이 있거나 보통은 이제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뭐 차선을 변경하다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굉장히 의아하고요. 네. 일단 본인 스스로가 아까 보신 것처럼 블랙박스 차량이 달려오는데도 차선 변경하려다가 결국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사고 미주치라고 하죠. 사고 어허.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끝끝내 화단에 저렇게 사고가 난 상황인데요. 네. 일단 현장을 이탈해서 도주를 했기 때문에 이 피해 차량이 계속 쫓아갔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가해 차량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끝끝내 보니까 화단에 혼자서 저렇게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려서 봤어요. 근데 운전자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미 달아났을 뿐만 아니라 차도 차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뭔가 황급히 도망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다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보통 저런 경우 제일 많은 건 술 먹었을 때. 아하. 걸리면 사고 난 걸 플러스 자기 음주운전까지 처벌받으니까. 그러네요. 또 저런 경우가 어떤 경우있냐면 지명수배 중인 경우. 아하. 그러니까 뭔가 범죄에 연루돼 있는 네.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만. 네. 근데 아까 칼치기 하는 저 차량 같은 경우 저걸로 인해서 지금 제보 차량에 있는 그 제보자가 좀 다쳤다면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도주 차량, 그러니까 뺑소니가 되잖아요. 네네. 음주운전보다 뺑소니가 훨씬 중합니다. 근데 어허. 다만 다치셨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경찰은 저 운전자를 확보해야 될 거고요. 네. 일단은 현장에서 잡지 못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음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혈중 알코올 네. 농도가 없으면. 근데 그거 외에 또 다른 범죄 행각을 범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일단 저 운전자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정말로 뭔가 캥기는 구석 뭐가 있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이에요. 자, 제목 한번 보세요.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는 있습니다. 복권과 우정 사이 김묘성 기자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 사연입니다. 글 쓰니까 가방 속에서 현금 10,000원을 발견합니다. 아하. 와, 꽁돈 번 기분이다. 그렇죠. 이거 다 써버려야겠다. 어허.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네. 같이 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복권 사자. 복권 사러 가자. 그런 경우 많죠, 네. 라고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야, 보통 진짜 우리 갑자기 뭐가 생기면 책 사이에서 갑자기 10,000원 생기면 야, 이거 얘가 옛날에 내가 넣어놨나 보다. 우리 복권 살까 뭐 그런 경우 왕왕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 상황에서 복권을 샀는데 뭔가 지금 일이 그다음부터 뭐가 벌어졌을까요? 복권 사면 되는데. 뭔가 이제 미묘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네. 일단 이제 그 친구가 1만 원으로 복권 6장을 샀습니다. 아하. 사가지고 6장을 혼자서 이제 긁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옆에 있잖아요. 네. 아, 친구는 좀 심심해 보이는데 나만 긁고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복권 3장을 건네면서 네. 이거 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긁는 즉석 복권 그런 걸로 추정돼요. 근데 여기 이제 긁으면 되는데 혹시 아까 복권과 우정 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혹시 둘 중에 한 명 당첨된 거예요 지금? 운명의 장난으로 친구한테 이거 해 하고 3장을 건넸는데 네. 그 3장 중에 한 장이
1,000만 원에 당첨됐습니다. 친구가 긁었을 때 긁은 친구가? 그렇습니다. 어머 대박 사건! 천연평당아님 주변에 복권 당첨 즉석 복권 당첨되는 분 있긴 있네요. 근데 이 글쓴이의 고민은 그래서 뭡니까 천연평당아님?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몇 대 몇 이게 정말 고민거리인 겁니다. 네. 복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 냈으니까 굳이 나눈다면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복권을 긁은 친구는 무슨 말이야? 너가 나한테 이거 해하고 줬잖아. 내가 7, 너가 3이야. 자, 그래서 최종 고민은 몇 대 몇 어떻게 나눠야 될까입니다. 아니 몇 대 몇 이거 예전에 가족 오락관에서 허참 씨가 많이 하던 그런 멘트긴 합니다만 몇 대 몇 이거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당첨 금액을 몇 대 몇으로 나눠야 한다는 여기서 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하나씩 따져볼게요. 일단 요 사연을 접하고 누리꾼분들 의견도 다양할 것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일단 글쓴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의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과 같으니까요. 글쓴이의 편인 누리꾼들은요. 당첨금은 당연히 복권 구매한 사연자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복권을 공짜로 주나 애초에 내 건데 너도 한번 긁어봐 라는 뜻으로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복권을 산 글쓴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견도 있었는데 내가 친구였으면 그냥 밥 한 끼 얻어 먹고 말 듯 뭐 이렇게 쿨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보세요. 아니 누리꾼분들 의견도 뭐 일리는 있어요. 당첨금은 당연히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돈을 제공했으니까. 왜냐하면 돈이 애초에 없었으면 복권을 못 샀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것도 약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면 반대로 친구 즉 너도 긁어봤을 때 그 받아갖고 긁은 친구가 이제 긁어 당첨도 왔잖아요. 그 친구분이 더 많이 가져간다고 글을 의견 주신 분도 계실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한 번 줬으면 끝이다. 이거 해 라고 말했으면 복권을 그냥 준 거 아닌가? 그러면 양도라고 봐야 된다. 이거 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준 건데 나중에 당첨되니까 뒤늦게 대신 긁게 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지 라고 하면서 또 친구 편을 드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 고질병이 나와요.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 맞는 것 같고요.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 얘기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보세요. 이 애초에 돈을 제공하신 글쓴이가 돈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복권이라는 것도 안 생기니까 글쓴이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네티즌분도 계시지만 지금 또 제가 또 팔랑기 줬잖아요. 그럼 그 친구 거지.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면 변호사님도 두 분 마침 계시니까 자 만약에 백성문 변호사님과 손정희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진짜로 몇 대 몇으로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이 몇 대 몇으로 보세요? 정말 어렵네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복권을 친구들끼리 우르르 같이 사서 네. 야 이거 되면 다 N빵에 N빵 N분의 1로 나눠 막 이런 얘기 하는 그렇죠, 분들 있잖아요. 내가 되면 차 한 대 사줄게. 근데 긁었는데 됐어요. 어머. 그럼 내 거 같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갖고 즐겁다 가면 상상으로 그걸 안 나눠주는 민사상 책임도 있고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만 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 이 사연은 내 건 내가 샀는데 심심해 보여서 너도 긁어봐 라고 한 거면 이걸 나누겠다는 합의가 있는지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보통 그래 이거 해가지고 되면 우리 같이 쓰고 놀자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반 줘야 되거든요. 그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이 본인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쓰신 건지 실제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냥 내 건데 너도 한번 긁어봐라고 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러면 안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친구 의상하니까 서로 5대5로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5대5면은 손정희 변호사님 솔직히 글쓴이께서 이 사연을 올린 거는 아마 뉴스파이터의 변호사님들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5대5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구두 약정도 약정으로서의 효력은 있는데 좀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물건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생수가 2개라서 우리 전혜연 교수님한테 이걸 하나 줬어요. 그럼 먹으라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사표시로 보통은 사회통념상 해석을 하죠. 물건의 점유권이 이전이 됐고 특히 복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사서 사람들한테 술자리에서 막 뿌려요. 그럼 그거는 사실은 너에게 선물로 준다는 증여의 의사표시가 강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볼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해, 그러니까 이거 너 가져라고 하면 명확했을 텐데 이거 해라는 게 긁어줘.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좀 애매모호해서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 가더라도 판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그리고 다행히 친구끼리 전부 갖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3은 나눠줄 의사가 있으니까 3과 5 사이에서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뉴스파이터가 긴급 재언을 들으면요. 이제 세금을 제할 거 아니에요. 5억 이하니까 22% 정도를 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중에 정말 상당 금액 딱 잘라서 두 분 이름으로 정말 기부하세요. 기부하시고 정말로 큰 돈이 아니야 이 욕심이 줄어들잖아요. 그 돈 가지고 정말 사이좋게 5대5 나오시면 정말 다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